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재건축팀장 한영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주신 내림 및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카데미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모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좀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에지아 건축사 사무소 김준육 대표님께서 약 한 20분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설명, 소규모 재건축 용적물 완화제도,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의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중앙감정평가법인 정순미 이사님께서 약 15분간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아카데미는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유튜브 계정에 촬영 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지아 건축사 사무소 김진욱 대표님께서 소규모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성전 위에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년 성북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성북구가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찾아가나봐요. 그죠? 그렇게 잘 많이들 오셨고 식사도 하고 오셨겠죠? 어쨌든 저도 이 근처에 와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이걸 막 설명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저희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 20-30년 해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자료들은 공개가 돼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듣고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읽으면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정비사업 개념을 좀 알아야겠죠? 예, 보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국가가, 정부가, 시가 공급하는 주택의 90%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한 80%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의 다양성이 좀 없죠. 그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다 아파트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거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국민은행 가면 아파트, 내 아파트 시세가 나와요. 그죠? 아파트 값은 정확히 나와요. 주택은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올린 값이 나오지 이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가면 바로바로 돈 대출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라 뭐다 해가지고 LTV 40이네 4억이네 막 들으시죠? 하도 집을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걸 규제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나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요. 저희가 아파트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다들 아파트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기형적으로 주거가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단위 규모, 빌라, 연립주택 이런 주택도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층, 7층짜리 주택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거주 환경이 기본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해요. 그 고층 주거에 살면 그렇게 프랑스에도 고층 주거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 공급됐다가
지금 아예 공급을 안 해요. 고충주거는 다 7, 8층 정도로 저층 고밀주택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살아보면 불편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는데 그 저 뭐죠? 롯데타워 아시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그게 높이 올라가면요 이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요. 1.5m 움직여요. 잘 모르세요. 그거를 잡아주는 추가 있어요.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추가 있거든요. 고층주거는 그리 주거로서는 저는 뭐 제가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 뭐 연구도 하고 주거센터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게 막 너무 이제 이렇게 거래되고 이런 거에서 너무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크롤리오 파크라고요. 제일 비싼 아파트 설계도 했고 35층짜리도 제가 했던 거는 그리고 50층짜리 설계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주택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망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주택 해가지고요. 아파트 한 3배 오를 때 저희 주택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도 사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저는 아파트를 못 갑니다. 살아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층주거가 기본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한 법을 만들고 이게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이 규모 뭐 지금 377개소가 준비하고 있고 소규모 주택들이 어떻게 바꾸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자연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모아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서울시에서 지금 어쨌든 국가가 법률을 만들고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는 거로 정책을 만들어서 중규모 블록 단위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것보다 더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재개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걸 다시 지어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그러면 이 법이 안 되니까 서울시 잘 안 돼.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내 자기 분담금이 높은 거야. 이따 감정평가사님 나오셔서 자기 분담금 어떻게 선정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서울에서 자기 분담금 없이 집 짓기가 좀 어렵죠? 그건 아세요? 옛날에는 내가 돈 10원도 안 내도 집을 지어주고 또 뭐 2천만 원씩 세대마다 줬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이랑 그런 좋은 사업의 여건지는 없습니다.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노후화된 주택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분담금을 내고 그래도 집을 지면 집의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이득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손해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서울에서 집을 재건축했는데 망했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울은 실패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인천 실패한 사례 있습니다. 난리 난 사례도 있고 뭐 지방은 더 많겠죠. 인천도 가끔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서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성북구냐 뭐 강남구냐 뭐 수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을 새로 지었는데 실패한 사례는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렇게 활발히 일어날 때는 주민들이 이제 뜻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저렇게 아파트는 전면으로 다 개발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옆집 이렇게 해서 재건축 이렇게 블록 단위로 좀 소규모로 하겠다 이런 걸 좀 정하는 거고요. 뒤에 뭐 200세대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제가 소규모 재건축한 거는 9세대를 14세대로 만든 거예요. 거기 자기 분담금 3억 5천씩 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평가가 7억 정도 됐는데 짓고 나니까 13억? 지금 현재 가치 13억 정도 돼요. 한 세대당. 그러면 종전에 7억이었는데 3억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 된 거잖아요. 10억 된 거에서 13억 됐으니까 3억 이득이 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이. 그러면 새 집을 어쨌든 또 얻었잖아요. 새 집을 얻었는데 새로 집 하면서 빚 3억은 늘었지만 가치가 13억 정도니까 어느 정도 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선택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자유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면 압니다. 이걸 뭐 굳이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작으니까 동네가 그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신속하게 해주겠다. 야 다 통합해. 작게 하면 다 통합해 줄게. 용적률 더 줄게. 용적률 상한가요? 더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조합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주민 동의, 주민 합의체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규모 재건축을 처음 했는데 저 누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이었대요. 은행 같은 데 돈을 안 빌려줘요. 사업을 스타트했는데 처음이라고 은행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설득하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뭐야? 이제 됐으니까 하시면 된다고요. 이제 룰이 정해져가지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합의체 어떻게 할지를 다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한 절차가 통합심의. 또 옛날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주려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요. 도시계획 심의 받고 결정이 나면 건축 심의가 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은 법에서 야 이거 한꺼번에 도시랑 건축 심의 한꺼번에 합니다. 그럼 절차적으로 주로 거의 6개월 이상은 앞당겨지는 거고 대부분 한 번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용적률 완화한다, 2주택 공급 가능하다 이거는 집이 많을 때 2개씩 갖게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저같이 민간 사업자가 와서 뭐 소규모 주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저같이 민간 사업자가 와서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믿어요. 가끔 전화 오잖아요. 분양 너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소개하라고 전화했다고. 저희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전화했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건설 파트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시민들이 잘 안 믿습니다. 건설이 막 되게 돈이 많이 남고 뭐 이러는 줄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안 믿으세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요새는 다 오픈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수익을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LH랑 하자. 할 수 있어요. LH 신청할 수 있어요. SH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서 LH가 직접 투입해서 돈을 그 가운데서 공정하게 LH가 수수료만 받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한테 맡길 수 있다. 이해되세요? 민간 사업자 말고 LH나 SH한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사업성이 낮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분담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규모 재건축의 가장 핵심적 문제가 뭐냐면 옆집이랑 이렇게 다 같이 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지만 지금 자기 집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죠? 옆집보다 내 집이 더 좋아. 무슨 어느 옆집도 자기 집보다 좋은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나 다 고층에서 살고 싶어요. 5층이어도 5층 살고 싶어 하고 10층이어도 10층 살고 하고 싶어. 이렇게. 근데 이제 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추첨하면 못 가면 또 이게 그 사업이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좀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낮은 데다가 이렇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붙고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그리고 옛날처럼 오늘 뒤에 사례도 나오겠지만 솔직히 저렇게 이제 설계 안 합니다. 더 디벨롭하게, 더 디자인화돼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이요. 보시죠. 절차, 200세대 미만이고, 노후불능, 이거 하고 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하겠다 마음 먹고 구청 가시면 도와줄 분들 다 있습니다. 구청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얼마나 많냐? 연립이 2247개소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 중에 일부가 아파트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안 바뀝니다. 아파트로 바뀔 것들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성북구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이런 그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꼭 아파트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단축시켜줘요. 생략한다고 우리 써있죠? 정비기본계획 어쩌고저쩌고 조합식 다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서류도 이게 한 장짜리예요. 써서 내면 돼요. 구청에. 우리 주민협의체 만들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사업 신고하고 전문가들 붙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 계산하고 하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모르시면 구청 가서 여쭤보시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무조건 통합계획 수립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 저게 주민합의체 이렇게 다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인가하고 통합인가고시 다 절차 줄인 겁니다.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것도 함께.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줘서 이게 원래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저런 절차가 많으면 이자를 계속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줄여서 이자 비용이라도 낮게 해주겠다, 이런 이자 비용이 덜 나오게 해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 절차들을 다 정한 겁니다. 다음요. 예,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건축물의 기준 하나 이거 말하지도 잘 모르세요. 그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 건폐율 산정 기준, 일조量높이 기준, 이런 건축법은 저도 이제 건축을 하지만 건축법이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법을 달달달 외워도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바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법전을 거의 들고 살죠. 이거 설계해서 인허가 절차 받으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공무원분들이 체크해 주시는데 어쨌든 모든 기준을 거의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없잖아요. 특히 이런 동네에서는요. 획지계획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땅들에서 좀 여러 가지로 완화를 시켜서 건물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용적률도 더 주겠다. 용적률 아시죠? 예? 아세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정도는 아시죠? 3베이, 4베이 이런 것도 아세요? 3베이, 4베이. 남쪽으로 방이 4개 있냐, 3개 있냐, 이렇게 해서 3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파트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점점 길어져요. 4베이. 이게 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발코니 1.5m가 공짜거든요. 면적이 안 들어가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그러면 똑같은 면적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데 면적이 같으면 직사각형으로 만들 때 발코니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더 큰 집을 주는 거예요. 4베이가 3베이보다 2평 정도 더 큽니다. 이게 이제 그 건설사도 알고 소비자도 알아요. 아파트 사실 때 가면 그런 거 하는데, 이 소규모 주택도 그런 거 다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땅이 죽어서 이제 4베이, 3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런 좀 혜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주차장에 하면 주차장 수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이런 법규 완화, 각 항목마다 2분의 범위 안에서 완화해주겠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저희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만약에 집을 추진하게 되면 재건축을 아마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50호까지 하겠다. 원래 200에서 지금 서울시가 발표했죠. 저기 써 있어요. 서울시 규제철표 33호. 네? 근데 뭐냐면 그 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고 국가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국가가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운영했어요. 300이면 250을 이렇게 운영했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다 풀어줬습니다. 한시적 3년 동안 300까지 250까지 2종은 250까지 3종은 300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뭐예요? 3년 안에 인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저 이제 또 선거에서 혹시라도 바뀌면 바로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재개발 재건축하기에는 적기다. 항상 그렇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구단위 용적률 체계를 적용해도 완화하면까지 다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풀어준 거 다 풀어주는 거다. 지금이 최적의 상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적어온 겁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그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그냥 완화해 줄 수는 없고 이쁜 집 지어라요. 쉽게 얘기하면 지형이 순응하고 경관도 좀 하고 열린 단지 조성하고 방지 안전에 좀 취약하지 않아야 되고 옆에 주차장이랑 공원 있으면 좀 정리하고 국민주택 규모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집 짓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집 짓는 방식 중에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런 소규모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와 각종 혜택들이 산재하다. 절차도 줄여준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용적률이 최대로 완화됐을 때 이 사업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에 할까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요. 안 할까 하시는 분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례 이런 것들 지어진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안 이쁘죠? 저 같으면 저렇게 설계 안 합니다.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왔는데 훨씬 더 이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뭐 이것도 그냥 일반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저층 2동짜리 아파트들은 더 특징 있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좀 더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런 사례들 좀 넘겨주세요. 예, 이런 사례들이 있다. 제 자료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해놓고 뭐 양도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데 투기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이걸 옛날에 모아타운 뭐 도로 쪼개기 해가지고 사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건 이제 이미 그건 다 크로스 체킹해서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짧게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뒤에 약속이 있어서 질문을 나중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메일이랑 뭐 이런 게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제 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원본 이런 자료 파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부탁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북구청에서도 여기서 와서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실제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도 개선되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어머님들 다 와 계시지만 이 한동네 잘 못 떠나시잖아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커뮤니티도 있고 아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좀 더 좋게 만들자는 개념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인 것들을 완화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 생각을 좀 정리하셔서 사업화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구청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가도 되겠죠? 예, 가서.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중앙감정평가법원의 정순미 평가사입니다. 다음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이시거나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오셨다고 보고 쉽게 여러분의 분담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감정평가사가 이 정비사업의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감정평가가 중요한지 이해하시고, 요즘에 많이들 이제 추정분담금을 알려주세요. 그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단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데 제가 지금 여러 사업이 요새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정비사업이라고 일단 통칭을 하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들 사실은 정비사업을 하면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를 지금 신축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이 두 개를 평가를 하는데요. 다음, 이 왼쪽의 현재 상태를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상태를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종무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종무자산에 대해서도 가치로, 호별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평가사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종전자산은 여러분이 지금 거래하시는 수준으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잘 평가를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은 차차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실 것 같고, 근데 조무자산은 시세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어질 아파트의 시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딱 이거 두 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분담금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분담금이. 근데 사실 저희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가 평가는 하지만 분담금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자산에서 종무자산으로 가는 과정에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 사업비는 사실은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PF 일으키고 시공사 보증 서서 어쨌든 남의 돈으로 일단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해야지. 나는 다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출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소유자 협의체 방식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합이라는 어떤 공통의 규약을 가지고 각자 이제 거기에 사업에 어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지분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종전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근데 내 지분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종전자산이. 그래서 사실은 이 종전자산은 여러분이 시세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평가사들도 가장 저항이 덜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종전자산을 사업성이 좋은 데일수록 종전자산 가격도 넉넉하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우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비율이니까. 네. 사실은 이익도 이 비율대로 가져가고요. 손해보는 것도 이 비율대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업을 하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산을 이 종전자산 비율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가 중요한데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강조하는 거는 차차 또 들으실 건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보통 이제 아파트라는 상품을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갈 이 아파트를 수입을 할 때는 여러분이 24평, 33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공급면적이라고 해요.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24평을 얻으러 그러면 원가로 생각을 하면 24평을 하면 요즘 공사비 800이고 하면은 이게 원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이 한 60%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30평대 9평을 받으려고 하면은 현재 800만 원 기준으로 해도 공사비 말고 기타 사업비가 한 25에서 30%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쉽게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봐요. 그러면 34평 짓는데 3억 3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1.6배에서
한 5,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손해보지는 않도록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준다곤 하지만 일단 이 계산에서는 여러분의 종전자산에다가 그 정도의 원가를 사실은 들여야 우리의 종무자산이 만들어지고 대신 이 종무자산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말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하겠죠. 그래서 그 일반 분양으로 얼마나 충당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부담이 얼마나 늘고 주느냐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다음 지금 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일반 분양 수입이나 이렇게 우리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자산, 종무자산을 평가하는 이유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안 돼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 일반 분양 수입은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건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시절에 일반 분양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남는 게 많은 셈이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은.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우리 조합원 분들이 다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무자산을 넓은 거 가시는 분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시겠죠. 그리고 종전자산이 적게 가지신 분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비례율도 들어보셨죠? 비례율이 만약에 100% 1 이거는 사실은 종전하고 사업비하고 합쳤을 때 일반 분양 수입 빼고 이 종무자산 요 계산하는 거에서 딱 원가가 맞아 들어갔을 때예요. 이때가 이제 1인데 만약에 비례율이 1이면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에 관리처분할 때 평가해드린 종무자산에 내가 들어갈 종무자산의 가격에서 내 종전자산을 빼면 그게 내 분담금이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딱 한 번 하거든요. 관리처분할 때 한 번 해요. 이제 설계가 확 바뀌지 않으면 한 번 평가를 하는데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익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일반 분양가는 왔다 갔다 하고 사업비는 늘어나게만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비례율이 필요한 거예요. 평가를 한 번만 해도 요 산식이 딱 맞아 떨어져서 내 분담금이 계산되게 하려고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내 종무자산에서 내 종전자산을 뺀 게 아니라 내 종전자산에서 요 변동성 있는 이 부분을 비례율로 곱한 권리가액 종전자산에다가 권리가액을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한 걸 권리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면 그게 분담금이다.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은 현물 출자 비율이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하고 종무자산은 조합원 분양가 평가하는 거다. 다음 그래서 비례율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외우시라고 크게 써드릴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고 종전자산으로 나눈 게 비례율이에요. 그래서 이 종전자산이 분모에 종전자산 합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전자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의 분담금하고 영향이 없어요. 이따가 숫자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비례율은 이런 개념이고 여러분의 권리가액은 중요하다. 다음 그러면 여러분의 분담금은 원래는 관리처분 때 지금 절차가 우리 이제 소규모로 하면 간단히 다 합쳐져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몇 년이 걸려요. 관리처분이든 사업시행인가는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단계들이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 3년은 걸려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럼 그때가 확정된 분담금 통지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이 이제 조합 설립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께 분담금을 추정해서라도 알려줘야 돼요. 추정해서라도. 그래서 추정 분담금인데 추정 분담금은 감정평가는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딱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정확하게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럼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각자 다 셈을 해보시는 방법들이 있으셔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추정 분담금이에요. 근데 추정 분담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감정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는 저희처럼 소규모처럼 단축됐을 때는 건축심의 받으면 감정평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만약에 소규모로 추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데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야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건축심의 나면 바로 감정평가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건축심의는 아까 말한 통합심의로 사실은 조합 설립되면 한 1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감정평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빠르다 이거 아시고 근데 이때는 종전자산만 여러분들께 통지해드려요. 그게 감정평가 결과예요. 그런데 종무자산까지는 또 예상치예요. 이 시점은 여러분들께 분양 신청 받으려고 통지할 때예요. 여러분 이제 24평, 34평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양 신청을 하세요 할 때는 여러분의 종전자산은 감정평가가 된 채로 종무자산은 예상치로 해서 분담금을 여러분들께 통지해드려요. 그래서 조합 설립 때 완전히 다 예상치인 것보다는 이때는 종무자산은 감정평가한 결과다. 감정평가 한 번 나오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종전자산 처음에 감정평가 할 때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말씀 드려요. 추정 분담금은 사실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공시가격들 있죠. 개별 공시지가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냥 계산해서 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본다거나 직접 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한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여러분은 과세하시는 그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해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는 않으셔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추정 분담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자산과 종무자산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종무자산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여러분이 시세 알고 조합분양가 얼마라고 하면 아니까. 근데 종전자산도 아무리 공시가격 갖고 하지만 균형이 안 맞는 걸 인지는 하셔서 여러분이 계속 좀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조합에서도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실제 나오는 감정평가사도 우리 추정분담금 나간 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고지해 주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기존에 꽤 잘 된 수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단독과 빌라 이제 구분 건물 이게 공시가격의 유형이 아예 다르잖아요. 단독이나 상업용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공동주택들은 구분 건물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걸 해서 이걸 산정하는 주체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균형이 중요한데 시세하고 균형이 좀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내 집이 다 중요하지 내 집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정 분담금은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감정평가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평가를 하는 게 그게 감정평가사 일이니까. 그렇지만 추정 분담금도 결과를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고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 때 인지하셔서 파악하시는 건 중요하다. 요거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러면은 추정분담금 말씀하기 전에 실제 감정평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설명드릴게요. 실제 아까 건축심의 나고 하는 그 감정평가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공시지가 아니라며 감정평가도 공시지가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샘플이 돼 있는 그 샘플 표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요인치를 다 해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이라 그래서 실제 얼마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제조달 원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얼마나 노후됐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다 같은 말인데 대지권 등기돼 있고 토지 건물 일체로 하는 그 건물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긴 해요. 근데 거래 사례가 사실 다 들쭉날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균형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건물마다 거래된 거 기준으로 높이 거래되면 비싸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맞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각자를 뿌리는데 일단 조무자산 감정평가 먼저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무자산은 아까 감정평가사가 시세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다가 여러분의 사업비를 고려해서 원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비례율이 100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조합원 분양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데일수록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사업성이 좋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수익으로 커버가 되니까 여러분의 분담금이 적잖아요. 분담금이 적어지게 하느라고. 그리고 종전자산도 사업성이 좋을수록 높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지역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일수록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힘들고 이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중점을 두고 하고요. 다음. 아까 이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샘플로 정해진 표준지가 있고 다음 그 토지 하나하나를 어떤 표준지를 써서 가격을 낼지를 평가사들이 요인치를 일일이 만드는 거예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이제 요인치별로 평가사들이 한 필지 한 필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룹핑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각 표준지별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시세하고 격차를 보정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 표준지가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적정 시세에 각각 일률적으로 표준지가 이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별로 저 시세 보정률도 달라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파악하고 거래된 것들 다 계속 보고 노변에 따라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요인치를 넣어서 하는 게 감정평가고 이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평가사들의 그 열심히 하는 노하우와 얼마나 이제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실수를 덜 하겠죠. 근데 그냥 쉽게 하면 모른 척 하면 그냥 쉽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평가하는 방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추정 분담금 할 때 기준으로 한다는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미 여러분 모든 토지에 과세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붙어 있어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사들이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서 같은 표준지 쓰면은 모양 똑같고 하면 가격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으세요. 이제 시장통에가 제일 비싸야 되고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갑자기 훅 떨어지고 이래요.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그래서 찬찬히 이런 가격을 정확히 세분화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된 가격이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조합설립에 받는 추정분담금은 그런 한계에 있는 거고 한계를 파악하셔서 불만이 있으신 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때는 보정률도 대부분 하나로 해요. 대부분은 하나로. 만약에 뭐 2개만 해서 되면 모르겠지만 이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격차율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돌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세보다 더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리고 구분 건물이라는 거 집합 건물, 뭐 빌라, 15세대, 연립 이런 유형들은 말씀드린 대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향까지는 잘 못해요. 왜냐면 빌라를 호별로 향까지는 사실은 향이 막 좋은데 잘 없기도 한데 우린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평가사 나올 때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 원칙은 고려해야 되니까 향, 뭐 위치, 그다음에 전유 부분 면적, 대지권 면적. 사실은 대지권 면적, 전유 부분 면적, 건물의 신축 연도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통으로 거래된다고 하지만 이런 요인치별로
여러분이 불만이 최소화되게 저희의 논리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는 성심성의껏 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걸 반영을 못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저도 이제 감정원에 있을 때 해봤는데 건물 면적 아니면 대지 면적으로밖에 못 밀어요. 이렇게 싹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더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균형이 잘 안 맞다. 근데 우리가 뭐 그냥 거기에다가 뭐 몇 프로 곱해가지고 세금 내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 있으신 거지. 어쨌든 추정 분담금 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얼마를 하고 감정평가 때는 저런 요인치를 또 아까 토지 하듯이 구분 건물도 세분화해서 분석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무자산은 사실은 없는 걸 가정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설계도로 아파트가 준공되었을 때는 어떨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균형이 중요하긴 하죠. 균형이 중요하긴 한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시세로 일단 가져오는데 조합원 분양가니까 원가나 사업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거기를 요인 비교해서 낮춰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분석하는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새 아파트의 요인치들을 또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추정 분담금. 그러면 분담금은 아까 여러분이 들어갈 아파트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비례율 할 때 총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고 종전자산 나눈 게 비례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전자산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공시가격을 알면 대충 내 종전자산이 추정이 되고 수입도 추정이 되고 사업비도 아까 뭐 평당 800, 1000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비례율이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그리고 내 종전자산은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 2 정도 해보면 한 6억은 되겠구나.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로 싸게 한다니까 10억은 되겠구나. 만약에 이렇다면 분담금이 4억의 계산이 되겠고 비례율이 90밖에 안 되면 4억 6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금을 계산하는 숫자는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은 이제 추정 분담금을 할 때는 여러분은 각자의 종전자산이 있지만 전체 합계가 총수입, 총사업비, 총종전자산 합계거든요. 그때 내 것이 얼마인가,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분양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거는 추정이에요. 아까 평가할 때는 뭐 표준적 공시가법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정률. 그 다음에 건물도 아주 대략적으로. 근데 실제는 감정평가 나갔을 때는 현장별로 노후도 상태, 구조 이런 걸 다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도 추정 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한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때하고는 차이가 많을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요걸 이제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냥 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충 2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공시지가 할 때는 보정률은 보통 2 정도 보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저희가 이거 보정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거래된 시세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하고 그 격 차이를 쭉 봐요. 근데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뭐 1부터 3까지 이 정도로 심해요. 그럴 것이 특히 뭐 빌라 같은 거는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똑같이 2억 이렇게 절대값으로 붙으니까 격차율로 보면은 차이가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어쨌든 단독주택하고의 균형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균형도 중요해서 모든 시세를 다 풀로 채워서 평가를 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뭐 궁금하신 거 있다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보정률 할 때는 그 차이들이 없이 그냥 공시가격 곱하기 일정한 율을 한다. 다음. 조무자산도 사실은 조무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쉽거든요. 인근의 시세 얼마다, 일반 분양된 시세 얼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은 보통은 80에서 90%를 보통 해요. 이제 일반 시세가 여기는 저는 노원구 사는데요. 노원구에서는 맨날 그 서울원 그 평당 4천, 14억 그게 맥시멈인데 지금 장위동에서 좀 뚫었고 근처에 있는 이문동도 좀 뚫어가지고 저희는 또 여기는 좀 핫한 지역이니까 4천 이상 일반 분양가를 보실 건 같아요. 근데 사업성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90% 사이. 그래서 보통은 85%를 기본값으로 보고 해요. 다른 단지들이 이제 많이 보시면 일반 분양가의 85% 이렇게 설명한 걸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법에 정해진 기준들이 있어서 단가도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뭐 토지 가격 정도에서 평가사들이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죠. 이게 사실은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들은 이제 임대 아파트 계산할 때는 저희들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사업비는 다음 사업비는 항목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정보목당 여기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산정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75에서 80%가 공사비라서 공사비 때문에 일단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적정해서 놓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25% 정도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 기사 보면 요새 공사비 얼마에 이제 입찰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때만 해도 뭐 700에서 뭐 서초구 쪽은 900 넘어가고 뭐 이러는데 이것도 노원구 사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노원구에서는 780입니다. 노원구 쪽은 780 보고 있고 저희는 실제 옛날에 입찰을 해가지고 요새 이제 좀 공사비를 좀 올려주니까 생각보다 덜 공사비를 드리고 하신 데들이죠. 장애 뉴타운 가운데는.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이라서 또 좋은 조건으로 또 시공사도 입찰하고 이러시던데 저희도 이제 소규모면 사실은 층수가 높을수록 공사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0층대로 지으면 이런 숫자보다는 좀 더 낮은 숫자로 공사비를 책정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보셔서 추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알아서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께 추정분담금이라고 나올 때는 이래서 내게 얼마고 전체가 얼마라서 비례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된 걸 보셔야 되고 다음. 근데 계산된 걸 보실 때 여러분이 조건을 보셔야 돼요. 공사비가 얼마일 때. 지금 이 표의 예시는 공사비가 750이고 일반 분양가가 4,500일 때 비례율이 105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런 민감도 표까지 나오거든요. 추정 분담금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나는 공사비가 이건 너무 싸게 했어. 10% 올라갈 것 같고 공사비 일반 분양가 4,500도 너무 비싸네. 그래서 4,000이 될 것 같아. 이러면 105%가 아니라 90%로 사실은 비례율이 나오는 거예요. 비례율이 105에서 90%면 15%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숫자를 열심히 이제 평가사가 추정하는 거 도와드리고 집행부도 해서 만들어 보였지만 요런 거 근데 예상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이 내 권리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비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만큼 내 권리가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10% 줄어들면 내 재산이 5억이면 분담금이 5천만 원 늘어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거 그대로 안 믿잖아요.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변동이 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도 표까지 주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재개발 방식이면은 사실은 종전자산이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비례율이고 권리가액 보여드리고 들어갈 조합원 분양가 아파트가 뭐 39, 59, 84형 여기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런 기준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보이면 요걸로 이렇게 분담금을 계산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말 분담금에 영향이 없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표예요. 사실은 처음에 보여드릴 때 비례율이 100일 때하고 90일 때 분담금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수입이 올라가서 비례율이 늘어나거나 비용을 덜 들여서 비례율이 늘어나거나예요. 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종전자산이 늘어나고 올라가도 비례율은 늘어나고 올라가거든요. 종전자산 때문에 비례율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여러분 분담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산